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중공 특무비사 5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투항자의 말로 축비 사건입니다. 예, 축비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성이 축시고 이제 이름이 비인데 사람이 이제 지금의 절강성 저우산반도 열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국민당 무장특무공작대장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진한파가 잠깐 국민당 특무로 있을 시절에 그 사람 밑에 있었던 부하였어요. 근데 이제 당의 그 공산당 특무기관에서는 진한파를 시켜서 이 축비를 공산당으로 이제 포섭을 시켜라라고 지령을 내리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한파가 공작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오늘 이제 중공 특무비사 5부에서 그렸습니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산당 특무기관은 인민을 기만하고 적을 속이는 것으로도 부족하였던지 그들은 자기네 간부들까지도 기만하는 것이었다. 1949년 초겨울 어느 날 저녁, 양은 뜻밖에도 나를 초대하여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는 식당을 앞에 놓고 마주 앉자마자 극히 허위이고 형식적인 말로 몇 마디 나의 칭찬을 하고 나더니 본격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끄집어내었다. 진동무, 난 이제 동무에게 좀 모험적인 임무 완수 한 건 요망하고 싶은데. 그는 아주 정중하게 말하면서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정밀한 군사지도 한 장을 책상 위에 펼쳐놓으면서 바른 손에 쥐고 있는 색연필을 가지고 포동, 봉현, 남회, 천사 그리고 연해와 장강 구외의 승사열도 등을 가리키며 이미 가득히 그려져 있는 붉은 동그라미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나에게 해설을 하는 것이었다. 동무, 이것 보시오. 이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들은 지금 적의 무장공작대가 가장 심하게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오. 지금까지 우리 인민해방군과 공안부대가 여러 번 소탕을 하려고 토벌대를 보냈으나 얘기했던 목적을 달성 못한 곳들이지. 나는 이제부터 군사와 정치를 결합시키고 소탕전과 선무공작을 배합시키며 선멸과 와해공작을 병행시켜 적의 무장 반동 특무 공작분자들의 일대 소탕 작전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동무께서 꼭 이번 작전 공작에 주동이 되어 큰 공을 한번 세워주셔야겠어. 그는 아주 바위로 내려 누르는 듯이 압력이 강한 어조로 나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지시하는 것이었다. 이 지구에서 준동하고 있는 무장 특무 공작대 중에 축비라는 악질이 영도하고 있는 한 무장부대가 있는데, 그놈의 부대가 아주 대단한 놈들입니다. 처음 축비가 무장 공작 활동을 개시했을 당시에는 겨우 소총 10여 장밖에 없었는데 이 몇 달 동안에 총기만 100여 장을 가지고 있는 대무장 공작대로 증강이 됐단 말이오. 그런데 그놈들의 작전과 공작이 아주 신출귀몰하며 공작 능력이 우수해서 나날이 우세해지고 있고, 또 그놈들은 범선도 몇 척 가지고 있어서 만일 우리 측의 병력이 강하면 바다를 건너 승사열도로 뺑소니 치고 만답니다. 그놈들은 벌써 우리 경비력이 그 방면에는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놈들이니까요. 그리고 만일 우리 측의 경비력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면 수시로 습격하여 와서는 약탈, 살인, 강도, 방화, 돌격 중에 하고 싶은 짓을 다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자, 진동무, 이놈들에게 무슨 좋은 작전과 소탕 방법이 없겠어? 그는 열을 띄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의 의중이라도 살피려는 듯이 내 얼굴을 주시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번에는 아주 나의 환심을 사려는 듯이 목소리를 좀 부드럽게 하고 나에게 간청하듯이 또다시 나의 가슴 쪽을 떠보는 듯한 심정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었다. 진동무, 내가 알기에 바로 이 축비라는 놈은 동무가 옛날 데리고 있던 놈이며 또 동무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상당한 신망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 한번 일선 선두에 큰 공로로 세워줄 수 없겠소? 나는 벌써 정보위원회와 또 2실, 3실 등 관계 연구기관들과는 세밀한 연구와 검토를 맡겼는데 동무 외에는 다른 적임자나 공작에 능력 있는 동지가 없다고 아예 단정이 내려졌어. 우리 손에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아직 축비의 동무에 대한 인간적인 존경심과 신뢰심이 상당한 모양이니 나는 이번 공작은 진동무가 선두에 서면 꼭 성공할 것으로 믿소. 만일 동무께서 그를 상해로 이끌어낸 데다가 회담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속담에 호랑이는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야 잡을 수 있다고 한번 용기를 내어 적중으로 뛰어들어가 설복하는 거예요. 그에 한하여 과거는 불문에 붙이고 뿐만 아니라 그에겐 상당한 지위도 보장해 주기로 하죠. 내가 알기에는 아마 그의 형님이 화동 공군부에서 공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아주 확고부동한 입장을 가진 공산당원입니다. 만일 동무께서 그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나는 곧 공군부에다가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할 작정인데.
동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처음부터 지독한 양범이란 놈이 이 정도까지 만번의 준비를 해가지고 인적인 연구관계와 정보자료를 정통하게 손에 쥐고서 당의 명령을 명분으로 앞세우고 나오는데야 낸들 딴청을 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공작은 나의 머리와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무장부대의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옛말에 화약을 등에 걸머쥐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니 나로서도 속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나의 침묵의 양범은 상당히 등이 다른 모양이었다. 또 이런 생각도 한구석에 떠오르기도 하였다. 오래전부터 양범은 나를 좋지 않게 보던 놈이만큼 아예 이번 공작을 빙자하고 나를 죽음의 길로 보내는 건 아닌가? 무장 적군 부대 귀순 공작이라는 미명하에 단수 높은 숙청 공작 아니냐고. 진동무 왜 대답이 없어? 두렵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없소. 내 생각 같아서는 나는 이번에 이 공작이 동북에서 입신양명하고 특히 모택동 주석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 공작에 성공만 한다면 그때는 모 주석이나 이 부장의 동무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질 것이오. 동무 어서 결심하시오. 용기를 내요. 양의 논조가 이쯤 되니 따로 할 말이 없었다. 이것은 마치 쥐를 독 속에다 물어놓고 때려잡는 수단인데 제갈공명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겁을 집어먹거나 또는 주저하는 것도 아닙니다. 혁명과 당을 위하여 나 개인은 여하한 희생도 달게 받을 결심과 용기도 있습니다만 단지 어떻게 하면 이번 공작을 성공하는가, 나에게 그런 자신이 충분히 서는가, 임무완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무께서 나의 사상과 능력을 그만큼 믿고 이런 공작 임무를 주시는 데 대하여 또한 나로서는 신중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좋았어 진동무. 나도 동무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오. 잘 알았습니다. 한번 합시다. 혁명의 완수와 당의 승리를 위하여 여하한 희생도 좋습니다. 양도 사뭇 감격하였는지 나의 손을 덥석 쥐고 힘껏 흔들었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에게 서슴지 않고 다음과 같은 공작 방법에 대한 의견을 털어놓았다. 부장들의 말씀과 같이 촉비는 과거에 내가 데리고 있던 부하였소. 그는 지혜가 있고 용감한 성품입니다. 그를 섣불리 다루면 나 개인의 희생점이 문제가 아니라 공작면으로 실패할 우려가 있으니 솔직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상당히 체면을 존중하며 프라이드와 개성이 강합니다. 내가 알기에도 그는 일시적인 충격을 받고 상해로부터 탈출하여 승사열도를 중심으로 유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장부대는 창설한 지 1천하고 또 나날이 증강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그에게 갑자기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있기야 물론 있었죠. 그런데 부장 동무께서 좋다고 판단하신다면 한번 이렇게 단계적인 공작을 진행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선 제1단계는 그 지구 내에 있어서의 소란과 난동을 막기 위해 그의 위신과 체면도 세워주면서 촉비를 울타리 속으로 몰아넣자는 겁니다. 사나운 호랑이를 잡는데 허허벌판에다 그대로 놓아두고서 무슨 재주로 그걸 잡겠습니까? 먼저 어떤 테두리 안으로 몰아넣은 다음 총으로 쏘아잡든지 몽둥이로 때려잡든지 구체적인 방법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동무께서 용단만 내릴 수 있다면 촉비를 그 지구에 갇힌 공안대대장이라는 감투를 씌워주는 겁니다. 무장부대도 전부 해체하거나 개편할 것 없이 그대로 두고 오직 정치지도원이나 몇 명 유능한 동무들을 선발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당의 정치지도원이 영도하여 포동 연해 일대에서 적군의 소탕작전에 협촉해 하는 것입니다. 축비 그 장본인도 상해로 이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심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가 현지로 공작을 떠나갈 때 아주 공문과 지령장을 갖추어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해주신다면 이번 공작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허탕을 치든지 나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장동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의 말을 듣고 그는 묵묵히 약 10분간이나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생각을 하고 나더니 마침내 결정을 내놨다. 그럼 좋소. 남아 대장부끼리 서로 한번 배짱과 신의를 믿고 진동매의 의견 그대로 해봅시다. 그럼 동무는 돌아가서 곧 준비해 주시오. 그리고 내일 일찍 비서초로 와서 공문을 가지고 그의 형님을 공군본부 찾아가서 한번 잘 상의하도록 하시오. 그 뒤로 나는 곧 공작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래야 약 2개월 동안 나는 축비의 형과 같이 여러 번 위험을 무릅쓰고 포동 연해와 그 부근의 섬과 상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밤낮 없이 공작에 바빴다. 한 번은 축비의 부대가 아닌 다른 반공 유격대에게 기습을 당하여 밤새 도망을 쳐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진 일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끈기 있는 우리들의 공작이 성공하여 마침내는 축비 부대는 우리가 건의한 원칙대로 행동하고 말았다. 내가 제시한 조건을 축비도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명의상의 부대 개편을 한 뒤에 대대와 중대에는 정치지도를 파견해 강력히 설득 공작을 전개한 결과 그 완강하던 반공 유격대가 단시일 내에 반국민당 부대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부대 내에 있어서의 정치지도원들의 강력한 비밀 이간 공작과 와해 공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축비는 일상 부대 내에서 극히 신변을 조심하고 근엄한 경제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중공군과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무슨 회의가 있을 때면 부대대장이나 정치지도원을 파견해 참가하게 하고 자신은 직접 참석하는 일이 없었다. 물론 양범은 축비의 이와 같은 태도가 매우 비위에 거슬리었으나 그것은 공작의 추진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중공군에 의하여 주산 열도가 소위 해방된 이후에는 양범은 특히 나를 데리고 포동으로 가서 비밀 치안 회의를 개최하고 각급 대장들을 모두 직접 참가하도록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반드시 부대장이 참석해야 하므로 다른 대리인의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진동모, 이번만은 축비들어 회의에 직접 참석하도록 강력히 조치하시오. 만일 참석 안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고 축비에게 호통을 좀 치시오. 부장동무, 우리는 큰 목표를 앞에 놓고서 너무 사소한 일에 노력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부장동무께서 기어이 그를 회의 장소까지 끌어내려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대신 나로서도 부장동무에게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축비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그를 체포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떠날 수가 없으며 나는 그에게 미안할 뿐만 아니라 그의 형님 낫도 대할 면목이 없어집니다. 부장동무께서는 이런 저의 심정을 잘 살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무, 안심하시오. 내가 책임을 지고 말 한마디 하지요. 나는 축비를 절대로 체포하지 않을 것이며 이 이상 더 동무를 괴롭히는 일은 안 하겠소. 오직 동무께서는 무슨 방법을 쓰시든지 그가 몸소 참석하도록만 하시오. 어쨌든 그가 언제까지나 얼굴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오. 부장동무, 당신은 우리들이 가장 신뢰하고 또 존경하는 영도자입니다. 물론 말씀을 한마디 하시면 당연히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배에다 힘을 단단히 주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전부 털어놓으려고 결심했으나 웬일인지 무엇인가 목구멍에 탁 걸린 것 같이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와 같은 나의 거동을 보고 무엇인가 눈치챈 양범은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동무, 당신은 절대 안심하오. 동무는 나의 신복부하여 용도자인 나로서 사랑하는 진동무에게 신용을 잃을 수가 있겠소? 그래서야 내 어찌 앞으로 동무를 다시 무슨 공작에 보낼 수 있겠소? 동무께서는 아주 근심도 하지 마오. 더구나 그의 이 몇 달 동안의 공작 태도가 매우 좋은데 왜 그를 처벌하겠소? 나도 그 이상 고집을 할 수는 없었으므로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양범의 인간성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이 자식이 이번에 한 말과 같이 선처해 주겠나 하는 회의심이 떠나지 않았다. 그 후에 나는 몇 번이나 축비를 찾아가서 목숨을 내놓고 부장을 터이니 안심하고 꼭 회의에 참석하시오 라고 권고하였으나 그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속담에 100번 쳐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더니 그렇게 바위같이 꼼짝하지 않고 말 한마디 없던 축비도 나의 꾸준하고 성의 있는 설복에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어떤 때는 조리 있게 설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눈물로써 우정에 호소하기도 하였다. 나중에 그는 우정에 거역할 수도 없고 한편 형님이 공군에 있는 쟁쟁한 당원인 것도 어느 정도 마음의 의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몇 달 동안 자기가 세운 공로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에 직접 참가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용기를 내었는지도 모르나 한편으로 그 당시에 국민당 중앙군의 근거지였던 주산 열도가 중공군의 수중에 공략되었고 유격대의 형세는 나날이 악화되었다. 또한 그에게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준 점은 자기의 부대가 공산당의 정치공작 분자들의 와해 공작에 의해 붕괴 상태에 있었던 것이 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양범이 친히 주재하는 치안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위하여 주포시로 나섰다. 물론 이날의 치안회의도 사전에 미리 모두 양범의 계획에 의하여 작정이 돼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렇다는 것은 회의의 진행 도중에 갑자기 어떤 놈이 손을 번쩍 들더니 축비동무는 여러가지 신변 사정에 의해 한참 동안 근신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긴급 동의가 들어와 그대로 가결이 되고 말았다.
양범은 대다수 동지들의 중의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결의를 그대로 이행한다고 하면서 축비를 압송하였다. 그날 밤 그의 유격부대도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전부 무장 해제를 당하고 극소수의 용감한 자들만이 무서운 포위망을 뚫고 산으로 도망하여 다시 유격 생활을 계속하였다. 축비는 상해로 압송된 후 아무런 우대도 받지 못하고 남시 정거장 간수소로 다시 압송되어 구금되었다. 나는 주포로부터 상해까지 오는 동안에 양범과 몇 번이나 축비의 조치에 대하여 공격과 비난을 퍼부으면서 경론을 하였다. 축비를 그와 같이 압송 감금하는 것은 동지의 신의를 벗어나고 비열한 기만 행위라고 지적하며 그 부당성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축비의 형을 데리고 같이 양범을 찾아갔더니 도리어 그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을 훈계하는 것이었다. 진동무, 축동무, 나는 동무들에게 참으로 동지 입장에서 묻겠는데 당신들은 어떠한 입장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오? 당의 조직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오?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인 관계로서 나에게 사정을 하는 것이오? 동무들은 모두 당의 노간부요. 빛나는 투쟁 역사를 가진 당신들이 설마 당의 입장을 떠나든가 초월해서 한 반동부자의 구명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만일 동무들이 당의 조직적인 입장에서 축비 문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조직의 조치에 동의해야 할 것이 아니오. 나는 이미 치안회의에서 많은 동지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미 이 사건을 처결한 이상 동무들은 당연히 나의 결정과 당의 조치를 옹호해야 할 것이 아니오. 동무들, 그래도 또 여기에 무슨 다른 견이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 우리는 도끼에 차고 목소리가 거칠어진 그의 강압적인 반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물러나왔다. 이 사건에 너무도 크게 충격을 받은 나는 신병을 핑계로 경찰병원에 입원하고 말았다. 나는 거의 실신한 사람 모양으로 모든 일에 회의적이고 소극적이 되고 말았다. 사실 나는 비단 축비 문제를 통하여 그 흉악무도한 영도자의 면목을 알게 된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북경에서 나에게 하던 이야기가 한 번도 머릿속에서 떠난 적이 없었으며 역시 나 자신은 자신의 문제를 돌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앞서 나도 그에게 반도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괴로움을 당한 경험에 비춰볼 때 언제 또 나도 축비와 같은 신세가 될는지 그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가 변심하여 가지고 나를 숙청하려고 덤벼들 때 옛날 나의 변절시의 낡은 장부를 들추어 나한테 따지고 덤비며 그때 나는 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런저런 근심 때문에 입원한 후에도 몇 날 밤이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몰두하였는지 모른다.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나는 과모에게 긴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번만은 이렇게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나를 중앙으로 꼭 돌아가도록 힘써주기를 바라며 자청을 상해로 오지 말도록 해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했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병원에서 축비의 형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막힌 사연이 담긴 편지를 한 통 받았었다. 그 내용인즉 나더러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양범 부장에게 간청을 해서 아우의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힘써주길 바라며 당장 완전한 자유의 몸이 못 된다 하더라도 그에게 간단한 단기 교육이라도 받도록 해서 인간 개조를 하도록 하여 생명의 위협을 모면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애절한 호소였다. 축비에 대한 편지를 받은 후 나는 즉시 정성껏 최선의 구명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한 통 써가지고 축비의 형님이 보낸 편지를 첨부하여 양범에게 보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또 축비 형님과 같이 양범 부장을 방문하여 어떻게라도 축비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한 결과 겨우 다음과 같은 확답을 듣고 돌아왔다. 그럼 좋소. 두 동무의 간절한 요청이 그렇고 또 축비의 공로를 생각해서 생명만은 내가 보장하기로 하죠. 그러나 한편 법정으로 가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오. 양범으로부터 이 같은 구두 확인과 보장은 받았으나 나는 그의 이중인격적인 성격과 표리부동한 일의 처리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곧 그 뒷받침을 얻기 위한 제2의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사건은 내가 있는 67호를 거치지 않고 2호실에서 전결을 하는 모양이었으므로 나는 축비의 형님을 데리고 또 개원로에 있는 전공관 즉 2호실 사무실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이유는 2호실 책임자인 전 주임에게 부탁해서 다른 이유와 사정을 덧붙여가지고 법원으로 보내는 심사 의견서를 만들 때에 가능한 한도로 가볍게 처벌을 해달라고 간청을 해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동무들, 한급 늦었소. 양 부장께서 방금 사형을 제외한 가장 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소. 우리들은 이 말을 듣고 또다시 양범의 악독하고 용이 주도한 인간성을 더 한층 느끼었다. 그러나 나는 축비 문제를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막힌 경과와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간곡한 부탁을 했더니 사정을 잘 알았소. 내 그러면 의견서에다가는 최소 1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이하의 형량으로 판결하여 주도록 써보내겠소. 그러나 나와 축비의 형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비는 철창 속에서 꽃다운 청춘을 보내게 된 것이다. 지금쯤은 다시 엄중 처단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중국 공산당에서 일반 국민을 기만하고 적을 기만하고 심지어 당 간부까지 기만하는 공작수단이었고 공산당으로 투항해서 의거하고 입공속죄한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며 또 그네들의 말로였던 것이다. 상해가 중공군에게 소위 해방된 이래 1년도 채 되지 못한 동안에 나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건만 하더라도 갈상제나 축배와 같이 공산당에 고스란히 속아서 억울하고 기막히게 황천에 객이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오직 67호를 거쳐나간 사람들만 하더라도 왕령의 말에 의하면 3,000명이 훨씬 넘으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모두 그네들의 간악한 유도신문과 기만수단에 속아 넘어가서 솔직히 지난 일을 고백하거나 정직하게 자술서를 쓰고선 모두 황천길로 직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연이 참 기가 막히죠 진짜. 우리가 여기서는 약간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원래 국국내전이 1949년 12월에 장개석 정권이 이제 대만으로 후퇴해서 중공이 대륙을 점령한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쟁은 그 후로도 좀 더 이어졌어요. 이듬해 이제 1950년 3월부터 4월까지 이제 하이난 섬 전투, 5월부터 6월까지 완샨 군도 전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축비 사건의 배경이 된 저우산 열도 전투가 있어요. 근데 국민정부군이 국민당 중앙군이 저우산 열도에서 패퇴하여 쫓겨간 게 1950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초겨울이란 걸 봐도 한 11월 달쯤 정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축비가 이제 주산 열도, 즉 저우산 열도에서 국민당 중앙군이 패퇴한 것 때문에 위축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7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반년 가까이 축비가 이제 공산당의 공안대대장으로서 국민당군 패잔병 처리에 공을 세웠던 겁니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국민당군 잔당 처리는 1950년 5월달까지로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저장성의 다천 군도에서 이제 항전을 하던 국민당군이 다시 대만으로 패퇴한 것까지 합친다면 1955년까지도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생각보다 되게 길었죠 싸움이. 승사열도는 그 저우산 열도와 그 절강성 근처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이 굉장히 좀 섬들이 많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그 남해안 다도해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인민해방군 공안 그 중국 군과 경찰이 이제 소탕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대륙 내에 국민당 패잔병들이 유격전을 벌이고 있었나 봅니다. 소대급으로 시작해가지고 거의 대대급으로 증강됐을 만치 이 축비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이 축비가 위축된 이유가 승사열도와 저우산 군도가 중공군에 결국 함락이 되면서 막말로 축비가 이제 다시 안면 바꾸고 국민당 그 특무 공작대로 활동을 하려 그래도 원래 그 근거지였던 승사열도가 이미 함락이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빼도 봐도 못하는 이제 신사가 된 거였지.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믿고 참 투항시킨 옛 부하를 그렇게 막 해버렸으니까 이 진한파가 얼마나 저기 멘붕이 됐겠냐고. 애초부터 공작을 빙자하고 나를 죽이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되게 걱정했었습니다. 보시면은 아예 축비 부대를 그대로 그 이제 승사열도 지구에 그 공산당 공안 부대로 개편을 시킵니다.
그 부대가 대대급이기 때문에 축비를 이제 공안대대장으로 임명시켜서 그냥 딱 바로 이제 전환시키는 거죠. 별로 이제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치 지도원 몇 명만 딱 보내서 이제 그 배치를 시킨 건데 이 정치 지도원 몇 명이 완전히 그 부대를 와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 끈아풀 놈들은 몇 놈이라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아이고. 반공 유격대가 하루아침에 공산당 공안 부대가 돼버렸어요. 대단하죠 진짜. 이 진한파가 천재 진짜 특무마왕. 응? 이 사람도 이 축비라는 사람도 언젠가는 자기가 좀 팽당할 거라는 이게 생각이 있었나 봐요. 응? 근데 조산 열도가 해방된 데 바로 1950년 5월에 조산 열도가 해방된 이후에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축비가 이제 결국 이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양범이 정말 사악한 게 뭐냐면은 애초에 지난판에 뭐라 그랬어? 이 축비에게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지위도 보장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진한파가 이제 포섭한 겁니다. 그랬는데 체포하지 말아달라는 것도 자기 입으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축비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처벌하겠냐 이렇게까지 말을 던져놓고 결국 뭐 된 거지. 근데 그 후로도 참 진짜 국민당 그 유격대가 계속 활동했다 그러니까 참 에휴, 씁쓸한 일입니다. 왜 이런 용감한 사람들은 항상 망하고 나면 나올까요? 진작에 안 나오고 하루아침에 공산당 공안대대장이 반동분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신병이란 거는 이제 그냥 뭐 몸에 생긴 병, 몸살 이런 거를 그 신병이라 그래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진한파가 일선 공작에서 거의 손을 떼버립니다. 완전히 멘붕이 돼버렸거든. 그리고 보시면은 앞서 이 진한파가 이 이제 특무를 하기로 했던 것도 그렇게 안 하면 너를 반동으로 와서 쳐버려버리겠다는 그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축비가 그렇게 공을 세우고 했는데도 그 지경이 됐는데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안 되겠어? 너 이 새끼 예전에 국민당 특무였지 하면서 그렇게 몰아붙이면 어쩔 거냐. 그래서 진한파가 완전히 멘붕이 됩니다. 근데 네? 목숨만은 보장하겠다. 사형을 제외한 그래도 약속은 지켰네. 살려는 드릴게. 이런. 최소 15년 이상의 무기징역 이하. 이것도 사실 그 축비의 이런 국민당 시절 직책이나 활약에 비하면 굉장히 가볍게 처벌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처형했겠죠. 그 뒤에. 예. 그 67호실 하나를 거친 사람들만 3,000명이라는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국공내전 때 투항한 국민당군 장성들이나 뭐 고급 장교들은 이제 정말 높은 이제 장군급, 장성급, 뭐 고급 장교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총 1,400명 정도 됐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만주 무순시에 있는 전범관리소에 수감시켜서 길면 한 4, 5년 정도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키다가 석방을 했고 그 뒤로는 이제 뭐 전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대의원 뭐 이런 감투 명예직 감투를 하나씩 씌워주고 그냥 조용히 살게 했습니다. 좀 약간 우대를 하면서 살게 했죠. 전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면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그런 감투를 씌워주고
나중에는 문화대혁명 때 일부 뭐 홍위병들한테 수모를 당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천수를 누리고 조용히 잘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전히 선전용으로 살려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 국민당 정부 시절의 관공리들이나 국민당 중앙군 병사들이나 그 중간급 장교들, 부사관들, 그리고 국민당 당원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국궁내전 때 이제 중공군으로 투항하거나 귀순해서 중공군의 일원으로 싸웠던 국민당군 출신들까지도 특히 1950년 6.25 전쟁 때 대거 중공군으로 이제 6.25 전쟁에 참전시켜서 인해존술의 소모품으로 소모해버렸습니다. 중공군 사상자 90만 명 중에 대부분이 이 국민당 그 포로 출신 귀순자 출신이었죠. 참 이게 진짜 공산당의 어마어마한 악랄함입니다. 그러니까 투항할 생각 말고 힘 닿는 데까지 대만으로 같이 국민 정부를 따라서 도망쳤어야 했었어요. 진짜.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중공 특무의 기만에 안 넘어가고 악으로 깡으로 끝까지 버텨서 결국 살아남는 데 성공한 레전드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중공 특무비사 제6부 버티기 레전드 유당 사건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정연도사였습니다.